흔히 말해서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다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개 부처, 통일부, 여가부, 과기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한 지 13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갑질 장관 들어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 선서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여가부 장관 좀 임명하지 않는 대표를 추구하는 게 맞아? 위원장으로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의견을 들어보시지도 않고 있잖아요. 자, 일단 양당 나사 나가서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니 의견을 이렇게 안 하지 마십시오. 돈이 담는 돈이. 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드리는 겁니다. 5시 20분부터 다시 속개가 됐는데 잠깐 좀 들어보죠. 그런 것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 무거운 가방 공항에서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좌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 도움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사 도우미와 발달 장애 자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논점 흐리지 맙시다 우리. 예.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요구는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조용하시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이제 여당은 보여줬는데 야당을 못 보여준 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그 후보자의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김한규 간사하고 다 보지 말고 조은희 간사하고 잠시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후보자는 그래도 그 부분을 여당은 보여줄 수 있는데 야당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 개인에 대한 지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료 대해서는 제출을 관련해서 여야가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논쟁이긴 한데 오전부터 오늘 극에 달한 신경전이라고 언론들도 많이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뭔가 좀 삐걱삐걱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서영주 전 대변인, 네. 오전에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오전에는 기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상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 갑질 논란, 그러니까 보좌진이라고 지칭 아니더라도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들이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싸움을 떠나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어떤 해명의 태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눈여겨봤는데 사실상 뒤늦게나마 어떤 그 갑질 피해로 있어서 상처받은 보좌진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다만 그게 좀 늦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해명 부분에 있어서 사실 쓰레기 부분, 그다음에 비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죠.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비대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비대 부분을 조언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해명 자체가 그냥 담백하지 않아요. 사실상 비대가 고장 났는데 지역 보좌관한테 그걸 조언을 구했다. 그냥 단박하게 그 비대 부분에서 수리를 맡겼다고 하시지 왜 또 조언을 구했다고 해서 비대를 왜 조언을 구합니까? 그리고 그 카카오톡이나 그 녹취에 보면 수리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언은 수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꼬투리들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처받은 보좌진들한테 심심한 요구를 표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쓰레기와 비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어서 해명이 달랐던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 사실은 지역보좌관한테 했는데 수리도 맡겼다. 네. 이 모든 처신들이 잘못됐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공면하는 데 있어서 더 상가하고 노력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게 그냥 정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해명에 대해서도 또 여지를 남겨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여지를 남겨버렸다. 아,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있어서 일단 마지막 청문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사과라는 평을 하셨는데 먼저 오늘 사과 장면 오전의 내용을 좀 직접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사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메시지 보낸 것 중에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네, 김동연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까, 임명 철회를 할까, 아니면은 한 명도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인지 이것을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피켓 시위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한 게 오늘 그 청문회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거 없이도 강선우 후보자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어떻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켓 시위 저거 내리지 않으면 절대 선서부터 시작한 예정된 절차 이거 안 한다라고 할 게 아니었죠. 이른바 조은희 간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청문회 때 똑같은 피켓 시위를 한 게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저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피켓 관련해서는 양측에 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했다. 저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오전에 파행은 피켓 시위가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여러 가지 한 7, 8가지 지금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2명의 보좌관, 거론되는 2명의 보좌관에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게 됐는데 대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좌관들은 어떤 이유이든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면은 다른 층 또는 뭐 다른 의원의 보좌관으로 또 가는 게 거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보좌관으로 가려고 했더니 먼저 강선우 후보자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취업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의혹이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공직에 자격이 없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자기와 뜻이 안 맞아서 나간 사람을 이 사람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글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주된 업무일 텐데요. 여성을 비롯한 저렇게 본인과 함께 이 생사를 같이 했던 보좌진의 취업까지 막는다. 이것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 그런 의미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중앙일보 보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강 후보자 측은 해명을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청문회 전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도 좀 여야가 입장차가 컸습니다. 사실 전직 보좌관이 한 언론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뭐 채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이렇게 증인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이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검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냐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뭐 참 당인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난처하네요. 저도 네, 사견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청문회를 보면서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좌관이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저는 첫 번째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또 야당이 보이는 행태도 정책 검증이라든가 도덕적 검증이 아니라 언론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건수 잡고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하는 부분으로밖에 빠지지 못한 점들, 이건 또 못내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안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더라도 업무 능력이라든가 국정의 이 안정을 위해서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자라는 입장을 저는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그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우리 그 서용주 대변인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제일 아쉬운 점은 심심한 사과라는 게 뭐 지루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우러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좌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초에 했더라면은 이걸 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대통령실 반응은 잠시 후에 다시 또 따로 짚어보고요. 김기흥 대변인님은 이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 이제 청문회가 있을 때 이른바 산무라고 하죠. 자료도 부실했고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당시 후보자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입으로만 소위 말해서 때운 청문회 아니냐. 물론 여당 쪽에서는 뭐 야당이 뭐 굉장히 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 8억 원에 있어서 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450만 원 누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맡겨놓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따박따박 45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또 원금까지 상환해 줍니까? 그리고 또 장모 찬스로 2억 원 받았는데 본인이 증여세 관련해서 납부했다고 하지만 그 증빙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틀 되는 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보이콧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날 와서 국민의힘이 도망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의 민주당이 볼 때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야당을 보는 게 아니다. 정치를 야당을 보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 지금이라도 떳떳하시면 지금 총리죠. 김민석 총리 되시는 분께서 지금도 떳떳하시다면 저는 증여세 관련해서 자료 지금이라도 내면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만 때우면 된다. 아니면 이틀만 때우면 된다.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런 유효 카드는 김민석 당시 후보자가 다 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는 내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주진혁 검사에 의한 취조장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서울에다가 전부 다 6억 어디 숨겼느냐, 이재명 정부 뭐 퇴진하라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정권의 출범 전부터 발목 잡기를 했다. 이런 측면이 저는 작동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대 한동수 총리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총리는 어느 정도 허니문이라는 입장에서 임명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 때의 청문회는 야당의 과함이 좀 더 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문회는 조금 다르다라는 좀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청문회를 보는 대통령실도 1기 내각 첫 인선인 만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 들어보시죠.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이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거나 혹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더 있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반응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정당 지지도 지금 제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56.2%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이 24.3%입니다. 이게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 갑질 의혹이 9일에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한 여론도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보는 양당의 지지도는 민주당이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청문회 국면을 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이번 국면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좀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보면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반영될 때 물리적인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고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가 무결점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한 어떤 지지와 기대와 희망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지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나갈 때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어떤 경쟁이 있지만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서로 간의 어떤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될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본인이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부족한 인물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안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자체 내가 부족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한다면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거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 있어서 저희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을 지지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이 도리어 민주당 쪽으로 좀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패널 한 분께 기회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잡히셨기 때문에 네, 최영주 부대표님, 예. 100% 방어를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두 명은 양보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이 높은 상황인데요. 장관 후보자들은 민주당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뒤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논란 자체가 당 지지율에는 뭐 반영이 안 되고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역차가 벌어지는 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대통령이었다면, 바쁜 대통령이죠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도하는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죠. 저는 그 차이가 결국에는 당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쁜과 나쁜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10초만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10초입니다. 지금 56.2%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0% 지지율을 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있는 후보 한두 분을 임명 철회를 하시면은 60% 넘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부원장님 10초 더 드릴까요? 완전 책임. 민주당은 지금 주요 액터가 아니죠. 예. 대통령 지지율에 이제 기대서 올라간 거다라고 예. 봐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정치 개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압박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 본연의 입장에서 장관 임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든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초씩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청문회는 오늘 아마 저녁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